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자,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보시면 특수한 형태의 자금 조달 기법이라고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그 금융기법이 좀 특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조인트 벤처라고 있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그 오른쪽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 두 놈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두 놈은요, 그 지분금융이다 이걸 물어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이것만 물어봅니다. 다른 거 자세히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왜 자세히 안 물어보냐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개발업자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입하려고 합니다.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은행에서 뭐 돈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들. 자, 요때 만약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신문에다 광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다가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거니까 투자할 분은 모이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공모다 해줍니다. 공개로 모집하는 걸요, 공모인데,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신문에 낼 필요는 없겠죠. 주변에 친일척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있죠. 이분들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모다,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걸요, 사모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뭐 주식 같은 거 발행해야 되겠네요. 자, 주식 같은 거 발행해서 만약에 개발 사업이 대박 났다 그러면 얘들은 돌려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개발 사업이 쪽박 나게 되면요, 크게 손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를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줍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신디케이트.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왜냐하면 주로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운영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회사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한 명에서 합자회사,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게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법에 따르면 사원은 뭐라고요?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인적회사 이런 걸 보통 합자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데, 보통 이제 이 사업이 뭐 이 성공하면 상관없는데 뭐 크게 이제 얘들 돈 많이 벌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크게. 그러면 실패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 사업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공사비 안 준 거라든가 종업원도 월급 안 준 거 있죠? 이런 것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요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한책임사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은 자기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자기 돈 뜯기고 끝나는 겁니다. 투자한 돈만 뜯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거는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신디케이트다. 그리고 옆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한 명에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원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왜 표현을 좀 달리할 뿐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원권이다.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신디케이트가 많은 사람들로, 투자자들로부터 그 돈을 긁어 모으는 데 비하여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두 개의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조인트 벤처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조인트 벤처. 그래서 요거는
자, 보통 이제 한두 개 금융기관 이제 참여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떤 경우, 언제 이제 주로 많이 나온 그 형태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286, 386 컴퓨터 해갖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다루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서 방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뭐 프로그램을 찾고 하려면 전부 다 명령어를 쳤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C 드라이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명령어를 치면서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컴퓨터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자 뭐가 나왔냐면 마우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마우스에서 요걸 클릭만 하면 딱 막 방이 막 옹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기하학적인 뭐 하여튼 그런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게임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요 뭐 벤처 기업이라 하면서 게임 만드는 회사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가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들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 저기 그 부산에서 이제 그 병원 하잖아요. 돈 좀 있는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고 저랑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이제 이 V3라는, V1부터 시작해서 V3라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1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백신이 출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약간 수정해서 만든 한국형 뭐 백신이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출시해서 이제 CD를 만들어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저 은행 입장에서 이제 잘 푸니까, 이거 대박 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 잘하면 뭐라고요?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이거 돈을 빌려주면 돈 얼마 못 받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너한테, 우리도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겠다.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다. 너도 백신 사업이 대박 나면 나한테 상당한 지분의 형태로 이익을 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겠다.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조인 벤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빌려주는 것보다는 무슨 형태라고요? 지분의 형태.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를요. 조인 벤처다. 이렇게 좀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니까 요 두 놈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분금융이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얘는 이제 줄여서 PF 이렇게 되게 합니다. PF다. 이 프로젝트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사업 계획 혹은요 사업 계획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업 계획만 보고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사업 계획서만 보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건설사가 조감도만 덜렁 들고 와서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있죠.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다 PF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PF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형태, 변형되어 있는 형태의 PF고, 원래 이제 PF는 언제 나온 거냐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유전 개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유전을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유전 개발 같은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빌려줬다가는 뜯길 염려가 많이 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어떤 금융 기법입니다. 되겠죠? 이거는 일종의 부채금융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금융. 그래서 요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80년대 전후로 해서 해외 사업에 아주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인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자, 리비아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점령했다가 이제 2차 대전에서 그 미국이 승전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점령하면서 신탁 통치하던 이런 나라인데, 자, 문제는 그 가다피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불과 이제 27살 때 1969년도에 27살 때 육군 대위인데 뭐라고요? 육군 대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서 이거를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허술한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대위가 쿠데타 일으켜갖고 이제 이걸 뭐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아주 막 생긴 것도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그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뭐랬냐면 그 리비아에 있는 미군 부대를 있죠. 다 쫓아버린 겁니다. 기지가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리비아에 있는 외국인 소유의 석유 재산들 있죠. 요거 전부 다 국유화시킨 겁니다. 국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쿠데타 정권이 늘상 하는 것처럼 국민들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 아래쪽에 무진장 많은 깨끗한 물이 매장돼 있답니다. 요거를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이런 도시 같은 데 있죠. 요쪽에다가 이제 수로를 설치해서 요걸 리비아 전체를 옥토로 만들겠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짠 건데 문제는 리비아가 무슨 뭐 이런 기술이 있나요? 그래서 요거를 뭐 입찰에 붙였는지 어쨌거나 요걸 동아건설이 따낸 겁니다. 동아건설이. 그래서 자, 그래갖고서 1차가 1984년도에 시작해서 91년도에 끝냈고, 그리고 96년도에 2차 공사가 시작돼서 91년도에 끝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또 다시 2차 공사가 시작돼서 96년도경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공사가 이제 진행될 무렵에 이 정세가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그 수로를 다 설치했다가 나중에 여기는 물이 전부 다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갈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쓸모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계속 주장이 야기되니까 제기되니까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리비아의 이제 민주화 시기가 격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가다피라는 사람이 이게 반군이 있죠. 민주화 반군에 의해서 사살이 된 겁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됐는데 어쨌거나 요게 이제 한 103억 달러. 그 건설 규모가 얼마라고요? 103억 달러 되는 무지막지하게 큰 건설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PF 기법으로 해서 동원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PF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PF를 소개한다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뭐냐면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요 아시아인데 이 터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터키가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기가 이제 보카프로스 뭐 해협이라 이렇게 되는데 어디나 터키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오, 가보셨네요. 저 가봤냐고 물어볼래요? 응? 저는 거기는 못 가보고 독일은 가봤습니다. 저기 부산 쪽에 이제 남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터키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요 아시아를 끼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기가 이제 다리가 한 2개 있는데 2개가 막 엄청나게 그 교통 혼잡이 심합니다. 그래서 막 거의 꼼짝 못 하고 있어갖고 요거를 자, 터키에서 요거를 해저에다 터널을 뚫어갖고서 요거를 복층형 형태라고 갖고서 위층은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는 길, 아래층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이 있죠? 요거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저기 이제 부산에서 이제 거제도까지 가면은 거기에 해저 터널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 자, 그런 형태인데, 요것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깁니다. 14.6km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터키의 기술력으로는 이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입찰에 붙였는데 요게 이제 SK건설이 이걸 따낸 겁니다. SK건설하고 터키의 야피 메리키지 뭐 이런 기업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따는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요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무슨 공사라고요?
유라시아 터널 공사다. 요게 이제 이 건설 규모가 한 13억 달러 정도 되는 그동안의 해외 수주 사업 중에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시험 떨어지면요, 이런 거 안 보고 공부하시면 떨어집니다. 이거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라시아 터널 이렇게 치면 이게 그 차 끌고 이게 쭉 지나가는 그 화면 같은 게 보여줍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심심하지 않으시면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제 터널을 딱 뚫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요거를 이 SK건설이 따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융기관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PF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뭘 보고 빌려준다고요? 사업성.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죠. 요거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혼자서 빌려줬다가, 이 지역은 이제 중종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전쟁 나갖고 무산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특징은 나 혼자서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은행이 참여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투자은행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 IBRD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10개 은행.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우리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페이퍼. 서유르상 회사입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또 서류상 회사냐? 그거는 얘랑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알겠죠? 회사 이름은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다 너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요거를 모회사, 얘를요 자회사, 이걸 사업주, 얘를요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유라시아 터널 공사에 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우선 쓰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는 얘들이 운영하는 회계 계정 있죠. 특히 현금 계정을 지들 마음대로 이제 운영하라고 하면 지들 마음대로 돈을 막 뺏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현금 계정 자체를 이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제 뭐라고요? 수탁 계정이다. 얘들은 맡고 얘는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현금을 못 뺐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이게 네 번째 특징이고, 다섯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계약했냐면, 이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BOT.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빌드 해갖고 SK가 이제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퍼레이트 해갖고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는 얘기죠. 투하된 자본을.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다 톨게이트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여기다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에 탄 사람.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통해서 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하된 자본을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겨라. 이런 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요 밑으로 가는 게 재밌어, 안 재밌어요? 땅 밑으로만 지나가니까 좀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바다 밑으로 이제, 차가 다니니까 재밌어서 처음에는 잘 다니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땅 속으로 그냥 차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나중에는 막 다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몇 대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니네들이 나중에 투하된 잡을 회수를 못해서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 돈을 못 갚는다면 그때는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뭘 인수하겠다고요? 돈을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증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걸 뭐라고요? PF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PF.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도 좀 확인할게요. 자, 그 1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대출해 주는 거지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 소구라는 표현 자체는 소구라는 게 이거는 상법에서는 소구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법에서는 상환 청구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환 뭐라고요? 청구권이다. 자, 그러니까 비소구라는 거는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실패했다. 실패할 수 있죠. 전쟁 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주인 SK건설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얘와 얘는 별도 회사라고 했죠?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거지 모회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외금융이라고 해서 이 SK 재무제표에 이렇게 여기에다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SPC라는 것도 회사는 회사죠. 서류상의 회사지만 어쨌거나 회사는 회사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앞으로 돈 빌린 게 많다. 그러면 나는 이제 추가로 돈 빌리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근데 내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바타 있죠? 이상한 회다가 거기다 막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나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아주 수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는 담보대출이라면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담보로 받은 거 있죠? 요거 팔아서 회수하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주도 얘네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들도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크게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돈을 빌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내가 원룸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한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이럴래나? 그러지 않겠죠? 10개, 그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장기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 있죠? 이런 사업에 적합하지, 동네에다가 무슨 뭐 상가 하나 4층짜리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이거 하는데 뭐 서류상의 회사 하나 차리라 뭐 이러지 않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융론은 좀 끝냈고, 자, 제가 안 한 내용, 여기서 설사 빠뜨린 내용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좀 할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거를 피부로 느낄 겁니다. 뭘 느낀다고요? 피부로 느낀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134페이지 볼게요. 자, 134페이지에 의사결정을 뭐 지원하는 분야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용론이다. 이용론, 그 다음에 뭐 개발론. 원래 개발은 의사결정 분야지만 자, 비중이 좀 작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론이라는 게 있고 마케팅론. 요 네 가지 정도가 요걸 구성하는 내용인데 자, 이용론 쪽에서는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 관리에서도 한 문제. 마케팅에서도 한 문제. 그리고 개발론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파트가 어디예요? 개발론입니다. 개발론. 그래서 개발에서 작게는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많게는요 세 문제까지 물어보니까 요거를 뭐 다 하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요 개발론하고 마케팅 요것만 할 겁니다.
개발론과 마케팅. 그리고 나머지 얘와 얘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자 3월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달. 이렇게 해서 쪼개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138페이지 볼게요. 자, 138페이지에 부동산 개발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크게는 여기 왼쪽에 개발의 단계라는 거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그리고 그 밑으로 개발의 다양한 형태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문제 내지 뭐라고요? 두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체크를 해드릴게요. 139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개발에 분류해갖고 우리 교재는 뭐 안 써놓으시면 써놓으세요.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443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40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비공영개발 혹은 민간개발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457페이지 있습니다. 45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143페이지에 보시니까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있어 없어요? 맨 위에 있죠? 요거는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456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의 다양한 형태들, 이런 걸 얘기하고, 한 장 넘겨볼게요. 144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혹은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 맨 먼저 개발의 과정은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50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그 14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우연 분석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51페이지.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몇 장 넘겨야 되겠네요. 쭉 넘겨보시면 그 151페이지 부동산 마케팅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자, 교재는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있어 없어요? 뭐 있긴 하죠. 근데 문제 빼면 뭐 있어 없어요? 별로 없네요. 그래서 기껏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꼬박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꼬박 이렇게 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곧바로 자,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잠깐만요. 거기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그림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거는 오늘 딱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돌아오시면 요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디라고요? 요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 해갖고 부동산 일단은 개발이 뭐냐 이거 알아볼게요.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걸요 부동산 개발이다.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생활하면은요, 그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택. 그 다음에 레저 이런 거 하면요, 뭐 골프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골프장. 그 다음에 작업하면요, 공장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장. 그 다음에 쇼핑 공간은요, 뭐 상가 있죠?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언덕백이다. 그럴 경우는 자, 이거 언덕백 같은 건 좀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움푹 패여 있으면 흙을 좀 덮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채우고 이런 거를 정지 작업한다.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을 뭐라고요? 정지 작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같은 것도 미리미리 뭐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미리 깔거나 도로 부지 남겨놔야 되겠죠. 이런 걸 다 미리미리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먼저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도시 개발 사업 하거나 아니면은 택지 개발 예정지구 같은 거 있죠? 대규모 택지 개발 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땅속에다가 보통 200제곱미터가 2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요 택지 개발 예정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는 공동구라는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땅속에 뭐라고요? 공동 시커먼 통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전화선이라든가 가스, 그 다음에 열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수도관 같은 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데다가 이걸 뭐라고요? 공동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자, 건물 하면은 보통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런 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을 건물 해주고, 건물이 아닌 나머지 뭐 구축물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영장 시설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식으로 이 개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해줍니다. 무슨 개량이고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 건물을 올리는 작업 있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을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합쳐서 이걸요 개발이다 해줍니다.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요? 개발이다. 자, 이번에는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통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 식으로 각종 공사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를 보통 이제 공공 해줄게요. 뭐라고요? 공공. 그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제1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1섹터.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기업,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간이 개발의 주체다입니다. 이거를요 제2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뭐라고요? 제2섹터다. 쓸데없이 헷갈리게 그냥 공공하면 되는 거지, 민간하면 되지 무슨 또 1섹터인지 2섹터인지 뭐 지랄 떨고 앉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요, 자,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제3섹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하려면, 먼저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 이런 거 바꿔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농지인데, 자,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뭐 농작물을 가공하는 뭐 공장을 만들겠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거를 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맡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지를 뭐 전용해야 되겠네요. 농지 전용. 그래서 자, 이런 걸 한 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개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걸요 무형적 개발이다 줍니다. 무형. 그리고 요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이나요? 건물 올라가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런 걸요 유형적 개발이다 해줍니다. 유형적.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요? 복합적 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복합적 개발.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지주가 뭐냐면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직접 개발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 구입해서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단순 개발 방식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좀 소규모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라든가 매수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특히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재개발할 때 써먹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을 다른 말로 수용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택지를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요걸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그리고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은 정부가 아예 땅을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수용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를요, 보통 이제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 뭐라고요? 공영 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혼합 방식.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정책론에서도 한번 뭐 그림을 그렸었는데, 뭐 이렇게 이거 공법에서 다 이런 거 하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뜻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자, 신개발 하면은요, 보통 농지나 임야였는데, 이거를 택지가 뭐예요? 택지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이죠? 이거 택지 아닙니까? 택지로 전환 후 개발하는 이런 형태인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농지나 임야였다는 얘기인데 이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신개발 해줍니다. 신개발.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기존의 택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를 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지들 생각나는 대로 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재개발의 방식이다. 먼저 철거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요 계량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요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요 보전 재개발. 이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건물 자체가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어떻다고요?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철거 재개발은 뭐 그야말로 철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 다 때려 뭐라고요?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를 뭐라고요? 철거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주로 이제 기존 시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시설을 확장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층수를 높이거나 연면적 같은 거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첨가할 수도 있겠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뭐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개선한다.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공법에 따른 대수선 같은 거 있죠. 주요 구조부를 막 손을 보는 거, 이런 걸요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개량 재개발 해줍니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재개발하는 걸 뭐라고요? 개량 재개발. 그리고 수복 재개발은 다른 건 다 멀쩡한데, 건물 자체도 멀쩡한데 그 엘리베이터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는 이런 형태를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 50대밖에 안 되죠. 아직 노후화가 안 됐으니까, 자, 이 앞으로 이제 그 노후화가 될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혹은 그 불로장생 보약만 먹고 할 수 있죠. 나가지도 않고 맨날 놀면서 불로장생 보약만 먹고, 그리고 안티에이징 해갖고 거기서 맨날 인터넷 뒤져갖고 늙지 않은 화장품 있죠. 요것만 계속 찍어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보전 재개발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하는 걸요 보전 재개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극적인 형태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진국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소극적이지만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좀 선진국일수록 내려갈수록 이렇게 철거 재개발 이런 게 낫지 않냐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서양을 뭐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자, 우리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세느 강변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인터넷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예? 예? 거기 가보셨어요? 그래요? 자, 하여튼 저만 뭐 가본 데도 별로 없고 그냥
저는 이제 독일만 가보고, 그 옆에 미국도 가보긴 했습니다. 미국 마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일 마을 가면은 맥주 이렇게 팝니다. 한 잔에 10,000원 이렇게. 그런 거나 먹고 왔는데, 어쨌거나 세느 강변 이런 데 보면은 건물이 이제 질비한데 거의 500년 넘는 건물들이 질비하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이런 식으로 막 수복 보존 재개발했죠. 이런 거 하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주식 사업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못 나가보고 그래서 열을 받아서 얼른 잠깐 쉬었다, 열 받아서 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이거 평생 가볼래나, 이거. 예? 뭐라고요? 뭐 할 때요? 휴가 때요? 돈이 없어 못 가는데.